필리피 사연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거의 막장 드라마 뺨치는 실제 사연을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동서랑 박터지게 싸우던 40대 주부입니다. 누구에게나 시댁살이는 스트레스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동서랑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동서랑 사이도 안 좋아서 시댁에 가기도 싫었지만 인생 막바지에 그렇게 잘난 척 이빠이인 동서 때문에 거꾸로 인생 역전한 케이스입니다. 인생이 이렇게도 꼬이나 싶다가도 이렇게 또 풀리는구나 하고 깨닫게 해준 동서와의 악연을 지금부터 소개해 볼게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저는 시모보다는 동서가 항상 눈에 거슬렸어요. 동서는 잘나가는 명문대를 나와서 바로 7급 공무원이 된 하이클래스인 여자였는데요. 누구한테 한 번도 굽실거려 본 적 없는 여자라 그런지 형님인 저를 초반부터 은근 무시하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댁에 갔는데 동서랑은 아직 서로 계급장 정리가 잘 안 된 상태라서 분위기가 어색어색하더군요. 제가 먼저 동서에게 인사를 했죠. 잘 부탁해 동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아, 네. 근데 저 아직 말 놓으시는 거 좀 불편해요. 아, 그래? 그럼 천천히. 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동서는 저보다 손아래였지만 저보다 3년 정도 먼저 결혼해서 시댁에서는 나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공무원 며느리니 시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싸가지가 없이 그래도 형님한테 말본새가 영 아니었죠. 첫인상이 그래 놓으니 저는 아주 동서가 밥맛이 없어요. 가면 오셨어요 하고 고개만 살짝 까딱하고 사람을 쳐다도 안 보니 애가 얼마나 거만해요. 이제 40도 안 된 동서가 건방지기가 짝이 없었죠. 저는 신혼 초기라 시댁에 아직 잘 보여야 하는 때라서 웃으면서 응대했지만 그날 열이 받아서 남편한테 한마디 했죠. 아니, 동서는 사람이 원래 저리 거만해? 당신이 좀 이해해. 원래 공무원 스타일 그렇잖아. 그리고 뭐? 동생 말로는 엄마한테 용돈을 한 달에 얼마씩 준다 하더라고. 돈이면 다야? 새파랗게 어린 게 돈 좀 번다고 유세야?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진정해. 당신이 돈을 못 버니까 우리가 시댁에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장남이면서 왜 동생한테 무시당하고 사냐? 등신같이.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공부를 잘 못해서 시모한테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꼭 그러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아주버님은 남편 대신 장남 노릇을 하면서 집안에서 인정받았던 것 같았어요. 처음엔 남편도 존심이 좀 상했겠지만 이제는 시댁에서도 아주버님이 실질적인 장남이고 남편은 그저 동생 따까리 하는 정도로 포지션이 딱 잡혔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맏며느리가 된 제 입장에서는 좀 씁쓸했죠. 아마도 악연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서애 때문에 남편과 투닥거리며 싸우는 일이 많아졌어요. 뭐 능력되면 시댁에 용돈 줄 수도 있죠. 그래도 형님인 저에게 최소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이 뭐 벼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싹바가지 동서의 무개념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어요. 한 번은 명절 제사상을 차리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혼자 다 못한다고 동서랑 저를 명절 일주 이틀 전에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네 어머니 그러고 군말 없이 시댁으로 갔죠. 동태전하고 갈비찜 하려고 핏물을 빼고 그러고 몇 시간째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같이 일하던 동서가 갑자기 전 뒤집개를 탁 놓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제사상 차리는 거 이제는 돈 주고 사서 하면 안 돼요? 뭐로 차리든 상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동서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제사 음식은 정성인데 이게 어디 돈 주고 편하게 하자는 그런 개념이야? 그게 아니라 비효율적이잖아요. 이 많은 음식을 먹지도 못할 죽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이제 보니 동서 안 되겠네. 어디서 못 배워먹어서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동서 교육을 똑바로 못 시켜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저는 시모가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꽤나 신경 쓴다는 걸 알았기에 의기양양하게 더더욱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제 옆에서 냉큼 이렇게 한마디 하더군요. 그러자꾸나.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아서 내년부터는 사서 올리려고 그랬다. 그 상황이 정말 웃기더라고요. 저는 말도 못하고 있는데 동서는 저를 쓱 건너다 보면서 속으로 쪼개고 있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 순간 정말 오른손이 올라가 뺨 싸대기 한 대 갈길 뻔했죠. 이 망할년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지내야 하다니 진짜 피곤하겠네. 저는 동서가 눈에 가시같이 느껴졌어요. 이후로도 시모의 동서 편들기는 계속되었죠. 가장 기가 막힌 건 김장할 때였어요. 시모 댁은 매년 김장할 때 며느리들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게 관습 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첫 해에 저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새벽같이 가서 일을 거들었어요. 아침부터 배추 다듬고 소금에 재고 그렇게 하루 종일 쎄 빠지게 앉아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날 더 추워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 양념을 그렇게 겉에만 묻히면 어떻게 하냐? 너 결혼 전에 김장 한 번도 안 해봤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폭풍 잔소리가 이어졌어요. 저도 결혼 전에 큰언니 집에 얹혀 살면서 나름 살림 잘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던 터라 자존심이 무척 상했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잔소리 하시던 분이 동서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운 거 아니겠어요? 일하는 우리 며느리 그러면서요. 회사 나가는 애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어머니는 그러면서 자꾸 동서더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우라는 거예요. 더 웃긴 게 그 말을 들은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 네 어머니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말이죠. 저는 순간 열받아서 한마디 하려고 방으로 따라 들어갔어요. 괜찮아?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형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야근하느라 잠을 못 잤어요. 머리도 좀 어지럽고. 아니야, 내가 좀 더 하면 되지 뭐. 그럼 푹 쉬어. 네 형님 수고하세요. 그러고 나오는데 얼마나 속으로 열불이 터지게요. 얼굴은 말짱한데 머리가 어지럽다니. 회사 나가는 게 무슨 벼슬도 아니고 김장하는 시댁에 와서까지 그럴 건 또 뭐예요? 시모 얘기를 들어보니 매년 김장 때마다 동서를 부를 때는 일을 안 했다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동서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김치 가져가라는 뜻이더라고요. 회사 일이 바쁘니 김장할 시간이 없을 거라면서요. 누군 김장할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나요? 요새 김치 다 사 먹잖아요. 저도 그게 편한데 시모 눈치 보느라 그러는 거죠. 김장이 다 끝내고 나니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어요. 남편이 뒤늦게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저는 삭신이 쑤시고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었어요. 동서는 그때까지 누워있다가 슬그머니 와서 간이나 몇 번 보더니 내 차 누워있더라고요. 근데 시모가 김장 다 끝나고 아버님한테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집 행사 때는 큰 며느리를 꼭 불러야겠네. 하루 종일 일 잘하는 거 보니 대견해요. 어머님, 근데 김장 저만 일한 것 같은데요? 어머 너 무슨 소리니? 제가 어디 이런 김장 담글 상이니?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집에서 귀여움만 받고 자란 천상 막내지 뭐 막내. 어머님, 저도 집에서 막내인데요. 저는 괜히 동서 들으라고 그렇게 농반 진반 한 번 받아쳤는데 시모는 대꾸도 안 하더군요. 정말 서운했던 건 그렇게 김장을 다 끝내고 남편들이 차에 김치 가져다 실을 때였어요. 수고했다고 시모가 주머니에서 쌈짓돈을 꺼내서 저한테 주는데 10,000원짜리 몇 장을 집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래도 고생한 거 알아준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나마 시모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근데 저한테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 주면서 동서한테는 봉투를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는 더 웃긴 게 안 받으려는 척 완강하게 거절하다가 봉투를 열어서 저 보란 듯이 짓거리더라고요. 어머 이거 얼마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 얼굴살이 쏙 빠졌어. 웬 공무원이 그렇게 일이 많다니. 5만원짜리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다 너한테 받은 거 돌려주는 거다. 가서 남편이랑 맛있는 거 사 먹어. 그 순간 나한테 받은 돈 돌려주는 거다라는 말이 제 귀에 꽂히더군요. 동서가 돈을 주니까 그러는구나. 나는 개털도 없는 며느리라서 말 그대로 개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큰 며느리랍시고 시아버지 생일이며 여름 휴가이며 하다못해 시모집 강아지 목욕시키는 일까지 온갖 일에는 총동원되었죠. 첫째야,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와서 옷 정리 좀 도와주겠니?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이번 주에 동창 모임이 있어서. 너는 친구가 중하지? 네 시어머니 생각은 안중에도 없구나.
내가 그 무거운 옷들 옮기다가 허리 디스크라도 걸려야 첫째가 올 테지. 헛살았어, 헛살았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갈게요. 이렇게 무슨 행사만 되면 일을 시키는데 그때마다 동서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처럼 시댁만 가면 일을 잔뜩 했어요. 그나마 시아버지가 저를 안쓰럽게 보시고 잘 대해주시는 게 다행이었죠. 시아버지는 시모의 억센 성격과 다르게 자상한 성격이셔서 저한테는 잘해주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름 큰 며느리인데 시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일하면서 용돈을 준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동서와 제가 시아버지 눈에는 비교가 되었나 봐요. 제가 시댁 가서 속상해서 안방에서 우울해서 있으니 시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 내가 다 안다. 네 동서가 서운하기도 할 거야. 그런데 네 시어머니 마음을 사로잡을 방법이 있다. 네? 방법이요? 지금 너희들 다 애가 없잖니. 아, 그래도 요 며칠 교회에서 손주 자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속상해하더구나. 기왕에 가질 바에는 애를 네가 빨리 갖는 거 어떠니? 저는 시아버지한테 팁을 받은 대로 그날부터 남편을 붙잡고 빨리 애를 갖자고 했어요. 남편은 좀 더 신혼을 즐기려고 했지만 저는 일찍 들어오라고 했죠. 그리고 매일 밤마다 남편과 노력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애가 안 들어서더라고요. 날짜까지 딱딱 맞춰가면서 했는데 능력도 없는 게 정력도 없는지 피임을 안 해도 임신이 전혀 안 됐어요. 하다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저는 남편한테 한약이며 홍삼이며 온갖 몸에 좋은 걸 사다 먹이기 시작했어요. 당신 내가 사준 홍삼 먹고 있어? 안 먹던 거라 그런지 잘 안 넘어가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의 발로 걷어찼죠. 내가 누구 때문에 시댁살이를 하는데 당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갑자기 왜 그렇게 임신에 매달려. 그렇게 남편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관계를 가졌지만 날짜가 한 달, 두 달 갈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행여 동서가 임신을 먼저 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시댁 갈 때마다 넌지시 물어봤어요. 동서는 애 가질 생각 없어? 생각 없어요. 제가 일도 바쁘고 애 키우는 거 엄두가 안 나요. 그래? 하긴 애 낳으면 일을 못하겠지? 갑자기 근데 애는 왜요? 형님 임신하셨어요? 아니, 임신은 아직 신혼인데 나는 계획 전혀 없어. 그렇게 둘러대면서 속으로는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참 웃긴 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더 일이 안 풀리더군요. 결혼 생활 초반에는 임신 안 되려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임신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해도 깜깜무소식이었죠. 저는 혹시 남편이라 저 둘 중에 누가 문제라도 있는지 병원에 가본 적도 있는데요. 병원에서는 둘 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군요. 시험관이라도 해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시댁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네? 동서가 임신했다고요? 그 순간 하늘이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임신 계획이 없다던 동서가 느닷없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갔더니 동서 내외가 모두 와 있더군요. 안 그래도 손주를 기다리던 어머니는 거의 동서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어화둥둥이었죠. 예, 기특한 것 좀 봐라.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누? 그래, 아들, 딸 중에 뭘 낳고 싶어? 저는 다 상관없어요. 다만 얼굴이 저보다는 남편 닮은 아이였으면 해요. 시무랑 동서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나 황당해서 그만 동서 팔을 낚고채면서 물었어요. 아니, 임신 안 한다며? 계획 없다며? 갑자기 왜? 그러게요. 계획이 없었는데. 어머, 근데 우리 형님 얼굴이 왜요? 서운하세요? 뭐라고? 내가 왜 서운해? 아니, 나는 그냥 전에 아이 계획 없다고 하니 그냥 물어보는 거지. 그게 왜 궁금하시대요? 애 갖는 것도 형님한테 제가 보고해야 해요? 동서의 대답이 너무 황당하더군요. 그런데 불난 집에 부채질 하듯이 그 상황을 보던 시모가 저를 보고 한마디 탁 쏘더라고요. 너도 시댁살이 하면 좀 영리해져 봐라. 맨날 와서 청소나 할 줄 알지. 엉뚱한데 몸 쓰고 여태 너는 뭐하고 있니? 그 말에 저는 너무 빡쳐서 화다닥 대꾸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세요. 아무리 제가 임신을 못하고 있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맘 후벼 파는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 집 식모처럼 일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머, 얘 말하는 뻔세 좀 보게.
누가 너더러 여기 와서 일하라고 시켰니? 아주 꼬리 살랑살랑 흔들 때는 언제고 속은 저렇게 시커먼 줄 누가 알았을까? 저는 그날 이후부터 시댁 발길을 딱 끊고 혼자서 분노 에너지를 쌓고 있었죠. 남편은 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저한테 오지도 않더군요. 어차피 늦은 마당이니 임신은 포기하고 집에서 살림이나 잘하자 그러고 있었는데 집주인한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연장할 거면 보증금을 1,000만 원 올려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좀 더 달라 했더니 못 맞출 거면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남편 월급이야 빤한데 만기가 3개월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물었죠.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래. 갑자기? 작년에도 올려준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당신이 말을 좀 잘해봐. 이 미친놈아. 말을 잘하긴 뭘 잘해.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윳돈이 없으니 못 올리는 거잖아. 갑자기 이사갈 준비를 어떻게 해? 그런데 남편이 이제 제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야, 이만큼 살게 해줬으면 됐지. 괜히 임신 안 되니까 나한테 화풀이냐? 그러고 그날은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원래부터 돈돈거리지 않는 스타일이었으니 결국 그 1,000만 원은 제가 어디서 꾸던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집 근처 마트에라도 가야 하나 그러고 있는데 시댁에서 전화가 한 통 오더군요. 너 집에서 팽팽 놀면 뭐하니? 네 동서가 일 잠깐 쉬면서 옆에서 도와줘야 하니까 네가 가서 좀 도와주렴. 어머님, 제가 어떻게 동서 뒷바라지를 해요? 너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거꾸로 네가 임신했어 봐라. 주변에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니. 아무 말 말고 내일부터 당장 그리로 가. 동서를 생각하면 1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지만 시모가 하도 댕댕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며칠만 봐주기로 했어요. 저는 그 다음날 시모랑 같이 동서 집으로 갔죠. 동서는 아직 배도 안 불렀는데 벌써부터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죽을 상을 하고 있더군요. 얼굴 보자마자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어머니, 입맛도 없고 힘드네요. 그래, 원래 입덧이 생기면 그런 거야. 제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동서가 하는 말꼬라지에 벌써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저에게 반찬 만들기며 빨래 돌리기,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더군요. 너는 애가 눈치가 없는 거냐? 원래 답답한 거냐? 꼭 말로 해야 알아쳐먹어? 얼른 집안 청소며 일을 좀 거들어야 할 거 아니냐? 네, 지금 옷 갈아입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동서는 시모랑 소파에 앉아서 수다를 떨고 있었고요. 저는 우리 집 화장실도 돼지우리인 주제에 동선의 화장실을 닦기까지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서가 청소가 끝난 화장실을 보더니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야, 역시 청소는 형님이 제일 잘하시네요. 오늘만 도와주는 거야. 나도 집에 사정이 있어서 매일은 못 와. 형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에 아예 눌러 앉아서 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돈은 드릴게요. 한 달에 300. 나보고 파출부 하라고? 미안하지만 싫어. 저는 동서가 얄미워서 그렇게 말했지만 갚아야 할 전세금이 떠올라서 아차 싶었어요. 몇 달 도와주면 전세금도 생기고 여윳돈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형님으로 곤주가 있지 어떻게 돈 준다는 말을 덥석 물어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시모가 한마디 거들더군요. 지랄이다 지랄. 넌 어차피 허리띠 졸라 매고 살잖니. 여윳돈 있는 동서도 도와주고 돈도 모으면 너희 집 살림에도 보탬되고 얼마나 좋아. 아랫사람이 그런 제안하는 건 어디 쉬운 줄 아니? 거기다 동서의 한마디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형님, 칼퇴 시켜드릴게요. 10시까지 와서 4시에 가세요. 그리고 300이면 완전 꿀 빠는 거 아닌가요? 몰라. 지금은 말하기 어렵고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다음 날부터 동선의 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자존심은 좀 상했지만 당장 돈이 궁한지라 딱히 대안이 없었어요. 집에서 입는 추리닝하고 청소 도구 몇 개 챙겨서 그지같이 입고 나타나니 동서가 대놓고 웃어 제끼더군요. 형님, 어디 청소회사 알바 같아요, 알바. 이게 일하기 제일 편해. 뭐부터 해야 하는지 얼른 알려줘. 우리 형님 돈독 지대로 오르셨네요. 저기 주방 싱크대부터 좀 정리해주세요. 동서는 공무원답게 저의 일하는 시간은 딱딱 지켜주더군요. 근데 시모가 없으니 저를 완전히 하대하는데 그 꼬라지가 점점 수위를 넘기 시작했어요. 물 떠오라는 건 기본이고 다리를 갑자기 주무르라고 하지 않나, 여름에 대뜸 딸기를 사오라고 댕댕거리지를 않나,
아주 저를 거의 식모처럼 부리더군요. 게다가 일한답시고 그동안 집안일을 거의 안 했는지 곳곳에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제모를 하고 털이 쌓여서 막힌 하수구를 뚫을 때는 헛구역질을 할 뻔했어요. 내가 돈 없어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나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꼴 보기 싫어도 내 동서고 가족이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자. 그러고 열심히 동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이 다 되었죠. 저는 정말 죽을 등 살 등 일해서 동서한테 월급 받는 게 떳떳했어요. 그날 동서가 월급을 언제 주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서가 그런 제 눈치를 알아챘는지 한마디 하더군요. 형님, 혹시 오징어 게임 봤어요? 오징어 게임? 아니 그게 뭔데? 거기 보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우리 어릴 때 하던 게임 있잖아요. 그게 나오거든요. 우리 그거 한번 해볼래요? 갑자기 무슨 게임? 그걸 왜 해야 하는데? 그냥 재미로요. 마침 오늘 월급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300만 원 봉투에 딱 넣어서 오늘 준비했거든요. 월급 갖고 술래할 테니까 형님이 저한테 이 봉투 뺏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런 게 재미있을 리가 있을까요? 제 자존심을 더 구겨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서 준비한 성의를 봐서라도 하는 척 신용이라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마지못해 거실에서 소파를 한쪽으로 밀치고 동서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셨는데요? 아니야, 안 움직였어. 에이, 움직였어요. 좋아, 한 번은 봐드릴게요. 이 다음에 움직이면 이 월급 못 받는 거예요. 전현이 근데 속으로 욕이 절로 나오더군요. 보자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러고 게임을 계속하는데 제가 마침 동서 등 쪽으로 가서 봉투를 손에서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거 반칙이에요, 반칙. 뭐가 반칙인데? 터치를 안 했잖아요. 술래 찍고 터치한 다음 봉투 가져가셔야죠. 이리 주세요, 봉투. 저는 봉투를 안 뺏기려고 발버둥 쳤고 동서도 봉투를 빼앗으려고 힘을 줬죠. 그 순간 그만 봉투가 뜯어지는 바람에 봉투의 현금이 모두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5만 원짜리가 공중에 흩날리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봤지요. 동서는 그걸 보더니 뭐가 웃긴지 배꼽을 잡고 웃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동서의 엉덩이를 발로 냅다 차버렸습니다. 임신을 했으니 배를 찰 수가 없었죠. 순간 빡쳐버린 거죠. 너, 내가 만만해 보이지? 시어머니 등에 업고 득이양양해서 이게 아주 웃기고 앉아있네?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도 몇 살이 많은데. 제가 씩씩대면서 말하니까 동서도 안색이 바뀌더군요.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발로 엉덩이 걷어찼다. 왜? 유산이라도 될까봐?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사람 월급 갖고 장난치는 게 누군데. 그러고 열이 받아서 돈을 안 줍고 그냥 나와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돈이고 나발이고 이제 끝이다. 더 이상 그 집에 안 간다고 다짐을 했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선언을 했죠. 나 이제 더 이상 동선에 안 가. 당신이 300을 어디서 훔쳐오든 은행 대출 받든 마음대로 해. 또 저놈의 자존심. 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우리 집 전세금이 당신한테 달린 거 몰라? 저는 저렇게나 무능하고 등신 같은 남자랑 산다는 게 사무치게 슬프더군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동서한테 카톡이 오더군요. 형님, 오늘 제가 장난이 지나쳤어요. 미안해요. 돈은 계좌로 입금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그래, 내일 봐. 다음 날부터 다시 동서의 갑질이 시작되었죠. 동서는 이번에는 전보다 더 혹독하고 더럽게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동서네 집에 파출부로 출근한 이후 저는 힘들어서 살이 무려 5kg이나 빠졌고 그 덕에 남편은 제가 섹시해졌다고 밤마다 그 짓을 하자더군요. 저는 임신시키지 못할 거면 차라리 거기나 자르라고 으름장을 놔버렸습니다. 정말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기존에 있던 돈이랑 합해서 겨우 전세금 모을 정도가 되어서 전세금을 올려주고 저는 동서에게 몸이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동서도 이젠 그만하면 됐다 싶은지 저한테 짐을 싸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아줌마를 구한 것도 아니고 배는 남산만한데 도와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만두면서 사람 구했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혼자서는 힘들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인사치레로 우리 집에라도 와 있으라고 했더니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어디 봐라. 힘들어서 나한테 빌면서 와달라고 할 테니. 저는 꼬숩다는 생각에 낼름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짐을 싸서 가는데 아파트 벨을 눌러도 대답이 없더군요. 안에 분명 사람이 있는 걸 아는데 대답이 없으니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났나? 혹시 애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너무 놀라서 대문을 쾅쾅쾅 두드리는데 그때 동서가 문을 열더니 얼굴을 빼꼼 내밀더군요. 형님, 짐 여기 다 싸놨으니까 얼른 가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 괜찮기는 애가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왜 옷을 그러고 있어? 지금 저 바빠서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짐은 여기 있으니까 챙겨서 가세요. 그런데 동서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게 낮에 옷을 벗은 상태로 가운을 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더 물을 새도 없이 문을 다시 쾅 하고 닫더군요. 저는 자다가 일어났나 보다 하고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서 나왔죠. 그런데 어떤 여자가 현관 앞에서 저에게 확 달려들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더군요. 너였구나. 너지? 남의 남편 꼬시려니 이 걸레 같은 년. 아니 뭐야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거 안 나? 너처럼 남의 남자 꼬시는 년은 된통 매운맛을 봐야 해. 뭐라고? 여자는 제 머리끄덩이를 잡더니 바닥에 저를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에게 달려드는 여자를 가까스로 제압하고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물었죠. 사연을 들어보니 저를 동서와 착각한 거였어요. 여자의 남편은 동서의 친구인데 알고 보니 둘은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랍니다. 심증만 가지고 있던 상간남의 부인은 물증을 잡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가 저를 덮친 거였죠. 확실해요?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동서가 얼마나 도도한 여잔데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여자의 말만 믿고 동서를 바람폈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진짜 기가 막혔죠. 얘기 들어보니 당신이 동서 수발드는 식모인 것 같네? 그렇게 물탱이니까 동서 똥꼬나 빨고 있지.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당신 동서랑 카톡 주고받은 내용에 당신 욕이 한가득이었어. 당신 동서가 당신 뒤에서 엄청 깠다고. 네? 동서가 제 욕을 했다고요? 당신이 돼지같이 먹고 소처럼 일하고 돈을 졸라 밝힌다고 하더군요. 얘기를 들어보니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분노 게이지가 폭발했죠. 이 망할 년이 뒤로 콩 까면서 앞으로는 온갖 고상한 척, 똑똑한 척을 하고 연기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위선의 끝판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잘만 하면 동서를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임신한 동서가 바람을 피우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어허, 이것 봐라. 일이 재미있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처럼 온갖 아양을 떤 고양이 동서가 결국 부뚜막에 떡하니 앉아있는 걸 본 거니까요. 상간남의 아내랑도 얘기를 해보니 그 역시 남편의 위선적인 모습에 치를 떨고 복수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기왕에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하자고 의기투합해서 복수를 모색하기로 했죠. 그 여자는 아침 드라마를 하도 많이 본 모양인지 동서가 임신하고 있는 것도 아마 자기 남편 애일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것까지는 너무 소설 같아서 그럴 리가 없다고 했지만 유전자 검사까지 까보자는 여자의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동서년을 지옥행 기차에 강제 탑승시키는 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동서 애가 아니라고 하면 그 애는 그럼 자기 남편 애네? 그렇지. 너희 동서는 그걸 숨기고 자기 남편 월급으로 애를 키울 거고 나중에 양육비 다 챙길 걸 챙기고 남편과 이혼하고 내 남편과 합칠 생각을 하는 거지. 와, 빅비천에? 뭐 그런 망할 년이 다 있대? 그런 년한테 걸렸으니 네 인생이 꼬인 거지. 이제라도 되돌릴 기회야. 너 빨리 복수해. 저는 여자의 충고대로 흥신소에 전화를 해서 동서가 다녀간 산부인과에서 유전자 분석을 위한 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썼지만 어차피 동서년을 망하게 할 수 있다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마침 여자가 자기도 보태겠다고 해서 돈을 마련할 수 있었죠. 유전자 분석센터 결과가 나온 날 저는 여자랑 같이 충격적인 결과를 맞닥뜨렸습니다. 여자의 말대로 동서가 임신한 아이가 상간남의 아이였던 거였어요. 얼른 이거 갖고 네 시댁 가서 까발려. 그년 인생 완전 조져놓으라고. 고마워. 근데 나도 뭔가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넌 뭘 원하는 거야? 남편이 비는 거? 그딴 거 필요 없고 돈이지. 네가 먼저 시댁 뽀개면 나는 나대로 계획이 있으니 걱정 마. 저는 그날 불이 나게 시댁으로 가서 남편이랑 동서 내외를 불렀어요.
시모는 저한테 갑자기 웬 가족회의를 여느냐면서 막 화를 내더군요. 어머님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어요. 사실 동서가 임신한 뱃속의 아이는 제가 검사 결과지를 가방에서 꺼내서 시모에게 주려는 순간에 눈치 빠른 동서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덮치더군요.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인연이 이제 겁 좀 나나 보지? 이거 안 놔? 안 돼요! 내놔요! 동서는 무시무시한 힘으로 그 서류를 제게서 채가서 박박 찢더니 베란다 바깥으로 날려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에게 누나를 뒤집고 따져 묻더군요.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뱃속의 아이가 놀라서 유산되면 다 형님 책임이에요? 동서는 뻔뻔하게 다시 오리발을 내밀더군요. 만약 옛날에 저였다면 그런 일에 당황했겠지만 상간남의 와이프랑 친구가 된 이후부터는 저는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친구가 말하길 네 동서가 서류 갖고 튈 수 있으니까 한 부 더 준비해가. 라고 해서 저는 두 부를 뽑았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한 부 더 꺼내서 시모에게 집어 던지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 콩가루 집안의 동서가 뱃속에 품은 아이가 누구인지 한번 보시죠. 아니 얘가 뭘 잘못 먹고 이 소란이야 소란이. 이게 뭔데?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동서가 바람핀 남자의 애라고요. 시모는 서류를 보고 나서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고 그 서류를 건네받은 동서의 남편은 충격과 분노로 일어나 동서를 마구 흔들면서 광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울면서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형님 좀 말려봐요. 야 이년아 내가 그걸 왜 말리냐? 벗고 놀 땐 좋았지?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지? 얘기를 듣던 저의 남편은 저에게 일어나서 제 뺨을 갈기더군요. 가족을 파토낸 악마 같은 여자라면서요. 그렇게 순식간에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너네 어미나 너나 네 동생이나 죄다 콩가루 아니니? 이 새끼야? 나는 너처럼 콩가루 집안의 며느리로는 더 못 살겠다. 너랑은 당장 이혼이야. 뭐? 인연이 말 다 했냐? 그래 이놈아 한번 나를 시원하게 패버려. 어서 패라고. 저는 남편한테 맞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야 이혼하면 위자료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올 것 같아서요. 그래서 남편이 주먹질하는 걸 일부러 얼굴 위주로 갖다 댔고 잔뜩 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셀카를 찍었죠. 가정폭력남 판사 앞에서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봐야지. 자 여기 보세요 김치. 그날로 짐을 싸들고 집을 나온 저는 상간남 부인과 함께 두 번째 작전을 짰습니다. 바로 유전자 검사 서류를 갖고 동서가 일하는 구청에 대문짝만하게 공개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마치 그러길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다음 날이 되자 시모가 동서랑 같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동서랑 시모는 둘 모두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직장에서 잘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거 비밀로 해주시면 안 돼요? 나도 이렇게 빈다. 제발 그 자료는 공개하지 말아다오. 저는 동서랑 시모한테 당한 옛날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둘이 우리 집에 와서 열흘 동안 식모로 일해봐. 그 다음에 둘이 하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 시모 입장에서는 장남처럼 여기는 작은 아들의 이혼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꼴을 보자니 더더욱 봐주고 싶지 않더군요. 거만하게 짝이 없는 동서와 시모는 다음 날부터 저희 집 청소를 하더군요. 저는 동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악랄하게 시모와 동서를 철저하게 부려먹었어요. 시모한테는 베란다에 혼자 김장을 담그게 했고 동서는 화장실 미싱 청소를 10번씩 하라고 했죠. 그렇게 하고 나니 그동안 당했던 세월이 보상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후련했죠. 그런데 그걸로 성에 차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두 여자한테 보상을 받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상간남의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뭘 고민해. 이제 돈이나 땡겨. 네 시어머니 돈 많잖아. 그걸로 우리 같이 장사나 해보자. 아 그러네. 내가 왜 이걸 고민하고 있었지? 그렇게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저는 시모 앞으로 된 강남의 상가 하나를 저에게 증여시켜주는 조건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어요. 시모는 저에게 증여 서류를 써주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았죠. 입만 뻥끗해봐. 아주 너 내가 사람 시켜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릴 거야. 어머 교양 많으신 우리 시모 입이 알고 보니 걸레였네. 노인네 불쌍해서 모셔주고 살았더니 분수도 모르고.
이년이 너 이제 시어머니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니? 늙은이, 그동안 어른 대접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 당신 남편 봐서 내가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당신 더 추잡하게 창피 줄 수도 있어. 저는 시모의 면전에다가 윽박을 지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왔습니다. 저와 시모의 마지막 대화였죠. 동서의 남편도 가정이 깨지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던지 이 일 이후로도 둘은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더군요. 그 이후 한 번은 동서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저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년이 이제 전화 안 하기로 했잖아.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자 우리. 응? 야, 쌍, 빨리 안 끊어? 이년아, 너 긴장하고 살아. 가끔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친구랑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이후 저는 시모의 금융치료로 10억을 땡겨받고 새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은 당연히 이혼했죠. 이혼하면서도 이혼해주는 조건으로 3억을 받아서 돈을 두둑이 챙겼고요. 졸지에 제 인생은 돈벼락을 맞게 되었지 뭐예요. 저는 이혼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친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는 남편한테 돈 좀 받았니? 아니, 이놈이 돈을 안 주네. 너 순 헛똑똑이구나? 나한테 알려준 방법은 갖고 어디다 썼길래? 저는 친구 남편이 셰프라는 걸 알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는 친구 남편은 제가 전화를 거니까 놀란 눈치였어요. 어이, 엄한 데다가 씨 뿌렸으면 책임을 져야지.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해? 당신 유튜브 팔로워가 30만 명이던데? 어디 한번 내가 당신 바람핀 영상 천하에 다 공개해봐? 아니, 이봐. 우리 만나서 대화로 풀자고, 대화로. 제가 전화하니까 셰프가 협조적이더군요. 만약 그 셰프가 바람폈다는 걸 언론사에 뿌리면 자기 앞날이 망가질 게 뻔하니까요. 결국 친구는 제 말대로 해서 남편에게 브랜드 상표권을 이전받고 이혼할 수 있었고, 저와 친구는 둘이 친구 남편의 이름을 건 식당을 열어 그야말로 대박을 쳤죠. 사람들은 그 셰프가 절대 프랜차이즈를 안 낸다고 했던 것 때문에 매일 식당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대박! 돈이 완전 펑펑 쏟아지네? 친구랑 저는 돈 버는 재미에 신나게 식당을 운영했어요. 가게는 매출이 계속 올라가 SNS에서 유명해졌고 가맹사업까지 하며 잘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맹점 10호점을 내는 날에 저희 둘 다 똑같은 벤츠를 한 대씩 뽑으러 간 날이 지금도 기억나네요. 벤츠를 끌고 친구 전 남편 셰프 매장 앞에서 셀카를 찍기도 했고요. 그리고 식당으로 번 돈으로 저희 둘은 공동 명의의 서울 아파트 2채와 꼬마 빌딩 3채를 사서 노후 준비를 애진작에 끝냈고요. 그렇게 번 돈으로 일부 저처럼 바람핀 남자 때문에 이혼한 여자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고 기부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둘이 같이 해외여행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시모는 동서가 또 바람을 펴서 이혼을 시키고 가진 돈을 까먹다가 결국 형편이 어렵게 되었더라고요. 지난날을 생각하면 너무 미웠지만 노인네가 불쌍한 마음도 들어서 얼마라도 보태줄까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그러니까 사람이 심보를 곱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 법이에요. 제가 다만 얼마라도 드려요? 됐다, 이년아. 내일부터 저희 식당에 나와서 설거지라도 하세요. 내가 길거리에 나 앉아도 너한테 구걸할 것 같니? 전화 끊어, 이 망할 거사. 시모는 자존심 때문에 결국 제 도움도 못 받고 매일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절대 권력자였던 시모가 며느리 한번 잘못 들여서 인생이 파탄나는 걸 보면서 사람 앞날은 참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달리기만 하던 사연 속 주인공이 결국 서민 갑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서 다행인데요. 여러분도 이 사연 속 주인공처럼 꽉 막힌 인생이라도 언젠가는 인생이 반전될 수 있다는 걸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